일본의 중국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이와 같은 정책을 만들고 국민들을 속여먹으면서 대기업체들을 옹호하고 있는 이 대가리는 누구냐? 여기에 대한 심도 깊은 추적이 필요하다는 거지. 오늘 그 주범을 제가 감히 일본 국민을 대신해서 한번 찔러주고 싶어요. 니들 얘들 때문에 당하는 거야. 이 기업 때문에 니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총리가 아베가 25일날 퇴임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 달이요? 네, 이번 달 25일. 뭐 썰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번 달에 디소미아 결정되잖아요. 뭐 꼭 그와 관계없이 이 아베는 이번에 고투 캠페인을 좀 해보고 여기에서 이제 뭐 그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이제 내수 시장의 전환기를 맞았다고 치면 원래 이제 9월 달에 국회 해산을 하고 재선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다음번 사기 집권을 위한 그 당규 개정부터 여러 가지를 진행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물 건너갔어. 고투 캠페인 효과 없었고 코로나 미친 듯이 증식되고 있고 하루에 1,500명 이상씩 신규 환자가 생겨지고 있으며 그동안 대도시에 중심되어 있던 어떤 발생원들이 전국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함으로써 고투 캠페인으로 제대로 전 국민한테 코로나를 믹싱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그 일본에만 있는 독특한 학문제 우생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들이 그 어떤 나름대로 우성과 열성을 가려가지고 일종의 이제 국민들을 분할했다든가 그 분리 구분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정책을 위해서 만들어낸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학문을 전제로 해갖고 전체주의 시절 같은 경우에는 뭐 장애인에 대한 불임 시술을 강제로 실행한다든지 뭐 이런 그 짓거리들도 진행을 했었고 제국주의 때. 네, 제국주의 때. 얘네들은 이제 뭐 혈액형으로 인해서 판단되는 성격, 이게 전혀 과학적 근거 없는 거거든.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리고, 그와 관련한 이제 근거 없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여지없이 일본 특유의 우생학이 또 기어 나온 거야. 뭐냐면, 일본 자체 유전자에는 코로나를 견딜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사실상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나 한국에서의 대확진이 일본에 없었던 거는 우리 일본 국민들한테 코로나에 잘 견딜 수 있는 우수한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서 이걸 또 퍼뜨렸어요. 코레아 팬데스 시즌 2? 뭐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일종의 일본 국민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려고 한 거야. 왜냐면 이제 발생자가 거의 줄어서 없어진다고 할 정도 되니까. 근데 2차 팬데믹이 본격화되면서 시작된 거야. 도쿄에서부터. 그러니까 7월 25일이었나요? 아니 6월 25일이었죠. 도쿄 도지사 그 선거를 전후해가지고 선거 직전에 이걸 풀었잖아. 그 규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시기상조다 그랬는데 우린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온 이론들이 이제 거기서 퍼져나간 이론인데 일본 유전자에는 코로나를 견디는 저기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도쿄도지사 선거는 7월. 그러니까 6월 25일, 6월 20일에 풀었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네. 6월달 들어서 이제 도쿄가 이걸 풀기 시작했고 도쿄에서부터 이제 심상찮은 확진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지금 도쿄발 그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지금 일본에 돌고 있는 코로나는 그 이전의 코로나하고 유전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나라가 이태원 감염을 통해 가지고 G형에서 GH형으로
그 변환돼 가지고 확산이 바뀐 것처럼 일본도 도쿄도 내 규제가 풀리고 난 다음에 일본발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혀 새로운 형태의 코로나가 다시 창궐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일본 전역이 제2차의 팬데믹을 맞고 있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아베였던 거지. 근데 아베 입장에서도 왜 이런 캠페인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아베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야. 일본 언론이나 사설이 얘기한다. 어른들만의 사정이 있다는 거지. 즉, 아베는 애고, 이러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어른이 그 뒤에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일본 정치 사설이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각의 역할이 이러한 사태를 주도하거나 방지하는 게 아니라 일부 뒷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일본의 어떤 경제 안에서의 이권과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은 한 단계 뒤로 갔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6월 초까지만 해도 이 검사 받은 사람들의 그 양성률이 1.4%였는데 이게 7월 말 이후에는 거의 7%까지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대로만 보면 한 5배 이상 양성률이 높은, 감염률이 높은 바이러스가 6월 이후부터 도쿄도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일본 정부는 우리가 검사를 많이 해서 그렇다. 우리가 2만 명씩 검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많이 할 때 한 4만 명까지도 한대요. 일본도 지금 처음엔 안 하다가 올림픽 취소되고 연기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시도를 했는데 양성률이 일단 7%로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만 명을 하는데 7%씩 나온다고 치면 하루에 거의 1,400명씩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수치랑 거의 맞아떨어지는 정도의 감염들이 되고 있다는 거지. 문제는 이렇게 감염자들 중에 60% 이상이 어디서 감염된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계속해서 몰라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원인을 모르면 두 번째, 세 번째 감염은 당연히 모르는 거 아니야. 이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감염되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 불능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일본 전체 국민의 70-80% 이상이 감염되고 항체가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전국적으로 일본 국민들은 전부 다 여기 다 시원하게 드시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원래 제첩은 5월 제첩이 최고로 실하다. 재구매가 계속. 자, 화개장터 가시게 되면은 고향식당도 꼭 들러주시고, 자, 500g 2인분 10개를 5만원에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말하자면 감염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는 거지. 근데 일본은 자기들이 사망률이 뭐 0.2%다, 1% 이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점점 더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망률을 통계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한 1년쯤 지나봐야 한다는 거야. 전체적으로 일본의 사망자 집계가 만들어져가지고 공식 발표가 되는 내년 요맘때쯤이나 가야 실제적으로 몇 명이 죽었고, 그러면 전년도와 대비해서 대충 이 정도 늘어난 숫자는 코로나 때문에 죽었겠구나 라는 추측이 가능할 정도 수준밖에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팩스로 운영되는 지금 일본의 감염증 관리 시스템 하에서 지금 정도의 숫자가 나타나게 되면 사실상 제대로 된 통계를 매일 낼 수가 없다 그래요. 도쿄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확진자 검토를 받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여기에 비치되어 있는 팩스가 2대래요. 그거 한 대 늘린 거예요. 그래? 그럼 한 대만 더 늘리지. 왜 2대만 했을까? 아무튼 팩스 2대가 있어가지고 도쿄도 안에 있는 31개 현에서 들어오고 있는 접수를 다 받는다고 합니다. 팩스로. 근데 이게 하루에 600건, 700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팩스가 맨날 통화 중이야. 얼마나 짜증나. 팩스 걸어갖고 삐 하고 넘어가는데 한 1분 걸리잖아. 아무리 리다이얼을 걸어도 걸리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그 팩스 자체도 답답한데 걔네들은 꼭 팩스 잘 받았습니다. 이걸로 팩스로 또 보내줘야 돼요. 그렇지. 다 팩스가 또 가야 되죠. 왜 그럴까? 우리처럼 전화로 확인해주면 좋을 텐데. 아니면 라인으로 보내든가. 걔네 라인 쓰니까 왜 그걸 팩스로 굳이 보내야 될까? 근데 이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보내오는 그 확인서 안에 개인정보를 지워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무슨 보건소에서 확진됐습니다 하고 이걸 보냈는데, 이거를 보내면서 사람 이름하고 연락처는 빼고 보낸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구에서 받은 거예요. 구에서 보건소에서 팩스를 받아가지고 상부에다 보고를 했는데, 상부에서 보고를 받았지만 막상 확진자의 신원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은 직원이 다시 보건소에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 지금 확진됐다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해갖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보건소에서 직접 받는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구청은 개인정보 때문에 이거를 다이렉트로 안 넣어주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팩스를 하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건소랑 통화해서 입력하는 데까지 빠르게 하면 30분이 걸린다는 거야. 근데 팩스 2대로 하루에 몇 명을 해야 된다고? 700명 이상을 해야 되는 날도 있다는 거지. 사실상 이게 뭐 아주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전산 입력을 해라. 후생 노동성이 허시스라고 하는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줬대요. 만들긴 했어요. 네, 만들어서 줬는데, 이 시스템을 쓰면 우리 국민의 정보가 전부 다 그 후생 노동성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우리는 여기에 동의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줘도 이걸 안 쓴대요. 일종의 주민 감시 뭐 이런 식으로 그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저도 안 쓴다는 건데, 막상 써도 난 제대로 안 됐을 거로 봐. 동감. 어찌 됐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팬데믹에 대한 수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중국에서 누락이 되진 않았는지, 제 날짜에 되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 신조가 지금 한 달 반 동안 이걸 이제 안 나타났잖아요. 기자회견을 안 해줬기 때문에 기자들이 자꾸 아베한테 지금 있는 사태를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아베가 이걸 안 하고 도망을 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고 총리 답변하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라고 막 쫓아가면서 질문하는데도 대답 안 해준다는 거지. 이걸 안 해준다는 전제 자체가 아베가 물러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뭘로 물러나느냐? 지병 때문에 물러난다라고 핑계를 댄다는 거야. 핑계예요? 핑계지. 물론 지병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전에 이제 아베가 1기 때 물러날 때도 지병 때문에 물러났어요. 그게 자기가 정치를 잘못해서 밀려난 게 아니야. 지지율이 떨어져서 밀려났다는 절대 말 안 해. 그냥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물러나야 깨끗한 거야. 지죄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 확산 사태, 뭐 고투 캠페인 실패, 뭐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인정하거나 거기에 대한 질의를 받아버리면 이게 공식화되니까 안 나타날 수는 없으니까, 총리가 숨는 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나와서 잠깐 자기 얘기만 하고 그냥 도망치듯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야. 이거 완전 꿀먹은 벙어리 된 거지. 아베기는 당나귀기 된 거야, 일본 안에서는. 자, 문제는 왜 이렇게까지 아베가 무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 일본 정계의 분석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다 덴츠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럼 우리가 덴츠가 어떤 기업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일본 안에 그냥 광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 이제 최대 규모의 광고 회사고, 그 규모가 세계 최대래요. 일본 최대인데 세계 최대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광고를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그럼 광고 회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지금의 어떤 배후 관계를 다 조정하는 거지? 이 회사 매출 딱 들여다보니까 직접 광고와 운영돼서 하는 매출은 한 12, 13조 원 수준이고, 거기 관련 계열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열 회사들을 포함하더라도 한 60에서 70조 원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매출이면 별 다른 어떤 대기업들에 비해도 크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이 아니지 않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었단 말이지. 근데 덴츠는 사실상 일본 안에서 가장 큰 압력 단체이고, 미디어 권력을 쥐고 있는 단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덴츠를 알아보자고 치면, 원래는 이제, 1900년도 초반에, 그 방송사와 광고 대행을 동시로 하던 일본 전보통신사라고 하는 이 회사로서 출범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방송국은 돈이 별로 안 남는 거야. 그래서 광고 분야를 분리하고, 지금의 가지고 있던 방송국을 교토통신으로 분리해서 잘라서 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교토에 있는 거야, 원래 생길 때부터.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딱 일어났잖아요. 2차 대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다른 광고 대행사를 다 없애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의 어떤 미디어의 독점, 그리고 미디어를 강제로 통제하기 위해서 광고 회사를 덴츠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회사들을 다 없애버린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광고를 전부 다 쥐고 있는 회사가 된 거고, 그게 이제 나중에 폐막을 하고 나서도, 메가더가 들어오고 나는 상황에서도 한동안은 이게 이제 그러한 기조가 이어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른 경쟁사들이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덴스가 광고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거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후 기업들, 이렇게 미쓰비시나 전범 기업들하고 당연하게 엮일 수밖에 없는 관계를 만들었고, 결국은 이제 이러한 광고를 다 쥐고 있다는 얘기는 방송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밥줄을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한때 1990년대, 2000년대 때까지만 해도 삼성의 제일기획이 이 국내에 있는 광고의 70% 이상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70% 담당이라고 하는 게 삼성 계열사에서 나온, 특히 삼성전자가 내는 모든 광고를 제일기획이 단독으로 수주를 했고, 이걸로 갖고 이제 방송사들한테 광고를 나눠줘서 방송사들이 먹고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지면 1, 2번이라든지 9시 뉴스 탑 광고는 무조건 삼성전자 광고였고,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9시 뉴스 하기 전에 항상 삼성 시계가 9시가 돌아가는 아날로그 시간 딱 맞았던 거 기억나실 텐데, 하여튼 그때부터 광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삼성이 주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론사에 그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삼성 광고 끊으면 바로 굶어 죽거든. 70%니까. 전복. 꾸준하게 주문이 들고 있고요. 사신 분들이 주변에 권하셔가지고. 맞아. 이건 그래. 1kg 바닷물까지 딱 들어있어서 싱싱하게 보관하기도 딱 좋은 그 팩으로 해서 송작가 TV 보고 주문하셨다 그러면은 쌈 다시마가 서비스로 가잖아요. 그래서 덴스도 이와 똑같은 형태의 방송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권력들을 갖고 대기업을 위한 광고들을 집중적으로 편성해서 유지를 하고, 그리고 광고의 힘을 가지고 언론사들을 통제해갖고 친기업, 친정부적인 방송을 할 수밖에 없게끔 카르텔을 만든 거예요. 당시에 자민당 비판하면 너 광고 안 줘? 그럼 그 방송사 끝이잖아.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기사를 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였고, 이러한 카르텔 관계를 가지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고 그 기득권을 누려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덴스는 전통적으로 낙하산이 아주 그냥 정례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의원 아들이라든지 대기업체 뭐라든지 이런 애들이, 여사도 덴스 그렇죠. 출신이죠. 맞죠. 아베 총리의 부인도 덴스의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낙하산들이 떨어져 갖고 이제 걔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 보니까 정작 일하는 애들은 한 사람이 두목 세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덴스가 일본에서 근무 환경이 제일 나쁜 거야. 그렇죠. 기본적으로 한 달에 잔업을 100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사 근무가 아닙니다. 근무가 우리 40몇 시간 근무 이렇게 60시간 근무 갖고 막 싸우던 때가 엊그제인데 잔업만 100시간이에요, 한 달에.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돈을 주느냐? 안 줘요. 왜? 이거는 회사를 위해서 니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잔업이잖아. 일을 다 못 끝낸 거를 니들이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라고, 일종의 여기에 대한 수당 지급을 안 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제 근무 환경이 아주 지랄 같은 거 아니에요. 낙하산은 제 시간에 나왔다, 제 시간에 대로 퇴근하지. 일하는 제대로 된 직원들만 이곤생활 하다 보니까 과로사 하는 사람들이 늘고, 이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고, 그래서, 맞아요. 노동법에서 이제 블랙리스트 기업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자살이 너무 많아서 잔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업무 과중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덴츠 때문에 그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덴츠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덴츠에서 8시 이후에는 근무를 못 하게끔, 전부 소등하게끔 정책을 바꾸고, 이게 불과 3년 전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덴츠에 있는 직원들이 7시만 되면 퇴근을 해서 옆 건물에 가갖고 야근을 하는, 네,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되면서 덴스가 오피스 임대업을 또 같이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덴스가 자회사가 겁나게 많아요. 이런 자회사들이 대부분 보면 국가하고 연결된 일을 하는 자회사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자회사는 애니메이션, 슬램덩크 만들었던, 나루토 만들었던 이런 애니메이션 기업들도 많고요. 게임 회사 쪽에도 있고, 그러니까 돈 될 만한 사업이 여기저기 다 손을 댔는데 사실 그닥 매출 이익률은 없어요. 왜냐면 낙하산이 많고, 이게 또 광고 중개로만 해도 수익을 벌게 되기 때문에 매출 이익률이 한 4%도 안 돼. 그러니까 한 60조 원 매출을 올려봐야 한 1조 원 남을까 말까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적으로서는 아주 깡통인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대주주가 방송통신사 2군데가 20% 대주주라고 하는데, 나머지 주식에 대한 소유주가 그렇게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공개적인 대주주 이외에 나머지 숨어있는 대주주들이, 굉장히 숨어있는 대주주들의 영향이 큰데, 전체 60% 이상을 쥐고 있는 이런 알짜 숨어있는 세력들이 전부 다 덴츠하고 연관이 있는 정관계의 어떤 파워맨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파워맨들이 결정하는 데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아까 얘기한 대로 직원들이 이제 사무실에서 야근을 못하고 바깥 사무실을 따로 얻어 나가가지고 거기서 야근을 하는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으면 벌금을 국가에서 심하게 때렸을 것 같잖아요. 벌금은 얼마를 때렸을까요? 50만 원을 때렸어요. 500만 원? 한국 돈으로 500만 원 벌금 맞고 이게 끝났어요. 덴츠 직원 월급? 그렇지, 월급도 안 되는 비용 고고 맞고 그냥 때려줬으니까 사실상 사법부가 덴츠한테 면죄부를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덴츠는 숨어있는 이권 사업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합니다. 이번에 이제 올림픽의 어떤 광고사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요. 올림픽에 관련된 모든 홍보와 광고 대행을 다 하기로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실패한 거야. 그래서 뭘 했습니까? 올림픽 유치가 안 돼서 실패한 거야. 아니지. 광고비는 다 걷었지. 근데 안 열렸지. 그러니까 그 돈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못 하는 거야. 내년에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연기를 시켜놓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고투 캠페인이 벌어진 이후, 고투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홍보와 마케팅과 그 비용을 나눠주는 걸 덴츠한테 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국회에서 터지는 바람에 덴츠가 아닌 다른 업체로 갔죠. 왜? 그 앞에 덴츠가 기업들한테 100만원, 1000만원씩 나눠주는 사업 한다고 받아가지고 그걸 재하청 해가지고 1500억을 중간에서 떼먹은 게 들통이 났거든. 그래서 고투 캠페인도 일주일 만에 업체 선정해갖고 넘기려고 해서 덴츠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눈치 보여서 못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쪽으로 갔지만 그래봐야 덴츠일 거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덴츠가 하고 있는 이러한 국책 관련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일본에 있는 노동자들이라든지 이 중소기업체 임직원들한테 집값을 보조해주는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나눠주는 것도 덴츠가 해요. 최근에 농산물 유통 얘기했었죠. 농산물 유통을 하는 데 있어서 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관한 추적 그리고 그거를 관리해서 운영하고 이걸 공표하는 사업도 덴츠가 합니다. 일본 안에 있는 오피스들 같은 거를 임대해가지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도 덴츠가 해요. 그러니까 덴츠가 본 광고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매출의 5배 이상, 6배를 이러한 부속 회사들이 하고 있고, 이러한 회사들이 다 비상장이라 감사를 안 받아요. 그래서 덴츠가 1조 원 매출을 올리는데 반개 회사가 5조 원 매출을 올리고, 이걸 합쳐서 6조 N입니다. 6조로 해갖고 감사를 해보면 4% 밖에 마진이 없는 거야. 그 나머지 이익들이 다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덴츠 뒤에 있는 어른들의 주머니로 간다라는 게 지금 일본 정계의 일종의 정설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덴츠는 일본이란 나라가 존재하는 이상 거의 모든 정관계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핵심 사업들을 그대로 받아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덴츠만이 지금 현 정부를 위해서 또는 자민당을 위해서 언론 통제를 해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자민당이 돈을 주거나 이런 협박을 하거나 검찰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언론 통제를 못해요. 덴츠가 광고료로만 갖고 이 언론 통제가 가능하게끔 이 모든 시스템을 쥐고 있기 때문에 덴츠는 난공불락의 일본에서의 기득권이 된 거죠. 우리나라 언론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덴츠의 창업자가 이제 히키아게야. 예.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난 건 맞아요. 천안에서 태어났던 사람인데, 한국에서 이제 태어나긴 했지만 일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받았고,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일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교포가 된 거지만 이 사람은 철저한 일본 사람인 거야.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덴츠에 관련된 논리나 비판들이 일어났을 때 덴츠 저거 제1교포가 있어가지고 저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한국에 유리한 정책을 쓰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 같은 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한국을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거나 한국에 의해서 유리한 기사를 쓰는데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 오히려 기존에 있는 언론들을 똘똘 모아가지고 이번에 경제전쟁 같은 부분이라든지 혐한을 때리는 데 있어서 이런 거 오히려 조장했다고 봐야 되는 게 더 맞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덴츠는 이게 창의성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덴츠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대표적인 캠페인 광고가 먹어서 응원하자. 후쿠시마 관련된 거. 그 덴츠에서. 네, 이게 덴츠에서 만든 거예요. 원래 덴츠가 먹어서 응원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다른 지방에 있는 중소업체들한테 써먹던 거야. 이걸 후쿠시마로 자연스럽게 옮긴 거지. 이번에 고트래블 이것도 원래 덴츠가 예전부터 가자 도호쿠로 그래갖고 도호쿠 여행을 홍보하는 일종의 캠페인을 예전에 했었어요. 그 이름만 바꾼 거야. 고트 캠페인으로. 이런 것 자체를 통해 가지고 온갖 광고판부터 시작해 방송 광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올림픽 관련된 홍보 영상, 일본 홍보 영화, 티저 이거 전부 다 덴츠가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도쿄올림픽 추진할 때 로비도 다 덴츠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검찰의 목표물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그렇죠. 그건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이 체포되고 돈 받은 걸로는 밝혀졌지만, 덴츠의 담당이 그거와 연루돼서 처벌받았다는 얘기는 후문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로비까지만 밝혀지고. 그래서 광고를 장악했던 덴츠가 단순히 광고 장악에 그치지 않고 일본 언론을 장악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재계를 완전히 쥐고 있는 상태에서 엄청난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일본 정계의 의심인 거고, 사실 그 의심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사업들, 일본 정부가 그 올림픽
추진부터 시작해서 카지노 사업이라든지 지금의 고트 캠페인이라든지 이 모든 사업들의 실제적인 주체가 다 덴츠인 거고, 운영 주체가 덴츠인 거고, 덴츠가 거기서 꿀을 빨아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아베 부인이 덴츠 출신인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그로 인해서 아베 집안으로 덴츠가 어떤 방식으로 지분 나눠먹기를 했을지도 나중에 한번 파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이제 이 덴츠가 관광에다가 목표를 건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자체가 이제 관광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홍보 관련 비용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관광은 사실상 민간이 주도하거나 지자체가 지도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이거를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연관돼 있는 자리라든지 또는 뭐 철도회사라든지 호텔 체인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수익을 먹어요. 그러니까 큰 돈은 대기업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러한 그 여행 장려를 하게 되는데 들어가는 모든 광고 비용도 덴츠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덴츠가 지금의 관광업을 강화시켜 가지고 무리하게끔 시도한 이유는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얻으려고 했던 광고 수익과 유관 수익들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은 건데, 자, 문제는 지금의 관광이 이 고트 트러블 실패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지금보다도 더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일본의 관광업체들은 올림픽 하나를 보고 왔기 때문에 문을 닫게끔 하질 않았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안 와. 그래서 갖고 거의 이제 휴직을 해야 되거나 휴업을 해야 되는 업체가 생기면 정부에서 50%를 매출을 지원금을 해줬어요. 왜? 망하면 올림픽을 못 치르니까 올림픽 치를 때까지 니들은 살아있어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의 유휴비, 그 다음에 휴직 수당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호텔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인건비잖아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빨래 매일 가구를 갈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큰 수도 광열비가 크게 나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 호텔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가장 필요로 했었고, 이러한 유휴 인건비들을 그동안 국가에서 계속 지원을 받아왔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근무를 15일밖에 안 해도 호텔에서 15일치를 받고 나면 나머지 15일치를 국가에서 보장을 해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 인력들이 유지가 됐었어요. 심지어 이제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까지 이 어떤 그 휴업 보상을 해주기도 했다 그래.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올림픽 전까지는 이걸 살려놓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그 의미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7월 달로, 그러니까 올림픽이 개최될 그 시점에 7월 말로 해서 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올림픽 직전까지 살려놓기로 했었던 그 비용을 정부가 끊어버렸기 때문에 9월부터는 이제 더 이상의 유휴 보조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8월까지 주고. 그러니까 8월까지는 올림픽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정책적으로 책정을 했죠. 그 비용 이후에 9월 이후에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올림픽 끝났으니까. 그래서 9월 이후에는 보조금을 줄 계획을 아예 처음에 일본 정부도 안 세운 거야. 일본 정부도 사실은 진직 그만두고 싶었는데 취소된 시점에서 안 줘버렸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업체들하고 처음에 했던 약속이 틀려지니까 억지 춘향으로 8월 때까지 주고 9월부터는 안 주게 된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9월 이후에 만일에 사람들이 더 이상 관광으로 못 들어오게 되면, 지금까지 계속 해외 관광객 풀어놓은 게 9월 이후에도 유지가 된다고 치면, 그리고 고트 캠페인으로 인한 어떤 그 관광객 수요가 늘어서 거기에 못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업체들은 전부 파산할 수밖에 없는, 내지는 종업원들이 다 구조조정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고트 캠페인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 비용의 50%를 보조를 해준다고 했단 말이지.
원래 이게 정상적으로 갈 것 같으면 그냥 관광 현지 업소한테다 50%를 줘버리고 똔똔의를 치면 분배가 제일 편해요. 근데 이걸 무리하게 영수증 받아와갖고 나중에 신차는 50%를 돌려줄게, 이러한 기준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 50%도 그 중에 70%는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지역 화폐로 준대. 이거 우리나라한테서 배웠나봐. 이해가 되세요? 내가 100만 원을 여행 경비를 썼어요. 그럼 50%를 일본 정부가 물어준대. 근데 50%를 신청하면 35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15만 원은 지역 화폐로 다시 주는 거야. 역으로 뚝강을 당하는 거지. 나중에 환급을 해주는데 현금은 35%만. 그렇지. 주고. 근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6가지 서류를 내가지고 3개월에서 6개월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먼저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7월 달에 갔다 온 사람들이. 야, 막상 캠페인 한다 그래갖고 내가 거기 갔잖아. 갔는데 일단 값이 너무 비싸. 예전보다 더 비싸. 이 고투 캠페인 시작하기 전부터. 50% 내준다 그랬잖아. 50% 내주는데 봤는데 6개월 걸릴지 1년 걸릴지 모르겠어. 그리고 갔더니 음식도 형편없고 서비스도 형편없고 종업원이 제대로 없어갖고 청소도 제대로 안 해놓고 엉망진창이야. 이렇게 이제 불평불만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망한 거야. 애초에 캠페인을 할 취지였으면 진짜 이 관광업계를 키울 취지였어. 업소에다 직접 돈을 줘버리는 거 깨끗하고 좋잖아. 근데 이 돈을 그렇게 관리하면 이 돈을 관리하는 덴츠가 떼먹을 게 없잖아. 이 모든 경비를 일단 선금으로 덴츠한테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나눠줘 라고 하니까 덴츠는 이렇게 불합리한 방식의 정산 방법을 취해갖고 어떻게든 그 돈을 쥐고 있으면서 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력을 발휘한 거야. 이걸 이미 먼저 땡겨갖고 다른 데다 급하게 막아버리고 나중에 다른 캠페인 해갖고 또 뜯어내면 되잖아, 일본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올림픽 취소로 인해서 있는 손실들을 메꿔주기 위해서 덴츠의 요구에 따라서 계속해서 무리한 캠페인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이제 슬슬 일본 정부에서 폭로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인 거고요. 네, 이러한 거를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일본 국민들이 참고 넘어갈지, 방사능 문제, 이번 코로나 확산에 대한 책임 소지, 그리고 뭐 직접 자기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리셔스에서 침몰한 유조선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라든지 대책을 내놓는지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